한 방울의 먹물이 화선지 위로 뚝 떨어지며 검게 번져 나갔는데 그것은 마치 죄 없는 자의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퍼지는 듯한 섬뜩한 환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으니 붓을 쥔 김관의 손끝은 한겨울 칼바람을 맞은 사시나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감도는 관아의 취조실 안에는 타오르는 촛불만이 일렁이며 벽면 가득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형틀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최진사의 눈빛이 김관의 등 뒤를 뜨겁게 태우는 듯했다. 김관 자네가 진정코 보았는가? 최진사가 역적의 무리와 결탁하여 도모하는 현장을 자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느냐는 말이다. 사또의 섯을 퍼런 호통이 좁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김관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손에 억지로 힘을 주어 붓대를 고쳐 잡았고 그의 뇌리에는 어젯밤 은밀히 찾아온 검은 옷에 사내가 두고 간 황금 괴짝의 눈부신 광채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관 자네는 알지 않는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나누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게. 나는 결코 영모를 꾸민 적이 없네. 형틀에 묶인 최진사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하며 피 섞인 침을 토해내듯 외쳤지만 김관은 애써 그 처절한 호소를 외면하며 질끈 감았던 눈을 부릅떴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오랜 벗을 향한 연민 대신 평생을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살아와야 했던 자신의 비루한 과거와 이제 곧 손에 넣게 될 막대한 부귀 영화에 대한 탐욕이 뒤엉켜 기이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김관은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마치 악귀에게 영혼을 잠식당한 사람처럼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사또 나으리, 소인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최진사가 지난달 그니의 밤 산속 암자에서 역적의 수괴에게 군자금을 건네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태각하는 소리와 함께 최진사의 입에서 비명 섞인 단말마가 터져나왔고 김관은 자신의 혀끝에서 나온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한 가문을 송두리째 도륙내는 흉기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종이 위에 서명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김관 자신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을 팔아넘기는 매매 계약서와도 같았으니 붓끝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예전에 가난하지만 꼿꼿했던 선비가 아니었다. 밖에서는 때마침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기와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렸지만 취조실 안의 무거운 공기를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빗소리는 최진사의 억울한 통곡 소리와 뒤섞여 김관의 귓가에 저주처럼 파고들었다. 김관은 도망치듯 취조실을 빠져나오며 가슴 품속에 숨겨둔 어음과 집문서를 움켜쥐었는데 그 종이 뭉치의 감촉이 너무나도 차갑고 날카로워 마치 얼음장 같은 비수가 심장을 찌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빗속을 뚫고 걸음을 재촉했으니 이는 뒤에서 들려오는 최진사의 절규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요.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의 앞에 펼쳐질 비단길 같은 미래가 그를 강하게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김관과 최진사는 한 마을에서 나고 자라 형제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사이였으나 타고난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하게 그들을 갈라놓았으니 최진사는 대대로 내려오는 만석군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반면 김관은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으로 끼니조차 있기 힘든 궁핍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최진사는 늘 김관을 배려하여 책을 빌려주고 쌀을 보내주며 벗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지만 김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마움보다 더 크고 검은 열등감의 뿌리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고 처자식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을 볼 때마다 김관은 최진사의 풍족한 삶이 마치 자신의 불행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고 언젠가는 저 거만한 부자를 발 아래 꿀리고 보란 듯이 성공하리라는 뒤틀린 야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조정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최진사를 제거하려는 반대파 세력이 김관에게 접근해 왔을 때 그는 그것이 악마의 속삭임인 줄 알면서도 썩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말았던 것이다. 거짓 증언을 마친 김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쓰러져가는 초갓집 안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빗물 새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품속에서 꺼낸 집문서와 은전 꾸러미를 바닥에 쏟아부으며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이제 우리는 부자요. 더 이상 남의 집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된단 말이오. 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이제 우리 것이란 말이오.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광기 어린 모습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지만 김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흩어진 은전을 쓸어 담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자의 회한의 눈물인지 그 자신조차 알 수 없었다. 그 시각 관아의 형장에서는 최진사가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실신하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의 늙은 노모와 어린 아들까지 줄줄이 엮여들어와 차가운 옥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고을에는 최진사가 역모를 꾸미다 발각되었다는 방이 나붙었고 사람들은 평소 인품이 훌륭했던 최진사가 그럴 리 없다며 수군거렸지만 관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하여 점차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김관이 만들어낸 거짓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리부터 최진사는 어느새 나라를 뒤엎으려던 흉악한 역적이 되어 있었고 그를 변호하려던 몇몇 사람조차 화를 입을까 두려워 입을 다물어 버렸다. 김관은 관아의 호출을 피해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으나 귀를 막아도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최진사 일가의 처형 소식과 노비로 팔려가는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에 맞춰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며 나는 살아야 했다. 나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최진사의 차명이 집행되던 날 하늘도 그 억울함을 아는지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마른 번개가 쳤지만 김관은 끝내 형장에 나타나지 않고 새로 하사받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 대청마루에 앉아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마당에 쌓인 쌀가마니와 창고에 가득 찬 비단을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누르려 했으나 문득 바람에 날려온 흙먼지가 눈에 들어가 눈물을 닦아내는 순간 마치 진사의 피 묻은 손이 자신의 눈을 후비는 것 같은 섬뜩한 고통을 느꼈다. 김관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달려온 하인들에게 저 문을 닫아라.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고함을 쳤지만 닫힌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두고 보자. 김관, 내 기어이 내 놈의 혀를 뽑아낼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원귀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이것은 장차 그에게 닥쳐올 끔찍한 파멸의 서막에 불과했으나 이미 탐욕의 텁에 깊이 빠져버린 김관은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더욱더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기 위해 발버둥칠 뿐이었다. 세월의 흐름은 유수와 같다 하였으나 김관에게 지난 10년은 찰나의 꿈처럼 황홀하면서도 영겁의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양면의 시간이었으니 그가 최진사를 팔아넘긴 대가로 쌓아 올린 부와 권세는 가히 고을의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할 만큼 거대해져 있었다. 고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김관의 소슬대문이었고 그 담장은 마치 성벽처럼 높고 견고하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히 넘겨다 볼 수조차 없었으며 곳간에는 뱁살이 썩어나가고 비단 옷감이 조물 먹을 정도로 재물이 넘쳐 흘렀다. 사람들은 김관이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조아렸지만 그가 등을 돌리면 바닥에 침을 뱉으며 남의 피를 빨아 배를 채운 거머리 같은 놈이라 저주를 퍼부었으나 김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화려한 비단으로 몸을 감싸고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불리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김관의 육신과 정신은 그가 쌓아 올린 황금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 이는 인과응보에 섭리가 그를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한 까닭이었다. 어느 늦은 밤 김관은 값비싼 자개농과 화려한 병풍으로 치장된 안방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으나 비단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조차 그에게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져 뒤척임을 멈출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검은 안개가 형체를 갖추어 최진사의 모습으로 변하는 환영에 시달렸고 귀를 막아도 귓속 깊은 곳에서 이복의 친구 자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 앉아 걔 누구 없느냐 물을 다오 시원한 냉수를 가져오란 말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문 밖을 지키던 하녀가 황급히 들여온 물사발을 받아든 그의 손은 중풍 든 노인처럼 심하게 떨려 물을 반이나 쏟고 말았다.
촛불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마치 목을 조르려는 귀신처럼 보여 흠칫 놀란 그는 벽에 걸린 장식용 보검을 뽑아 허공을 향해 휘두르며 오지 마라. 나는 죄가 없다. 내 놈이 운이 없었을 뿐이야 라고 발악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는 바람소리뿐이었다. 날이 밝아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김관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더욱 가혹하고 탐욕스러운 폭군으로 변해갔으니 소장농들에게 터무니없는 높은 소장료를 요구하여 고혈을 짜내는가 하면 사소한 실수에도 하인들을 매질하여 피를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날 오후 김관은 기분 전환을 위해 새로 단장한 후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연못가에서 묵묵히 정원석을 다듬고 있는 한 젊은 하인의 뒷모습이 묘하게 그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낡고 해진 삼배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동여맨 그 하인은 여느 종놈들과 달리 허리가 꼿꼿하고 어깨가 딱 벌어져 있어 비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김관이 헛기침을 하며 다가가자 하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려 고개를 숙였는데 흑투성이 얼굴 사이로 빛나는 그 형형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김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그 눈빛은 10년 전 형장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최진사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노려보던 그 원망과 분노에 찬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놈은 누구냐? 언제부터 내 집에서 일을 했느냐? 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은 달이라 하옵니다. 지난달 마름의 소개로 들어와 곶감을 패고 돌을 나르는 자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이라고 자신을 칭한 그 청년은 사실 최진사의 유일한 혈육인 최명길이었으나 역적의 자식으로 몰려 관노가 된 후 이름을 숨기고 전국을 떠돌다 복수의 칼날을 품고 원수의 집제 발로 들어온 것이었다. 명길은 바닥을 응시하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고 있었으니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 살진 돼지 같은 김관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했다. 김관은 다리의 대답을 듣고도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미심쩍은 눈초리로 그를 훑어보았으나 초라한 행색과 거친 손마디는 영락없는 천한 노비에 그것이라 애써 자신의 불길한 예감을 부정하려 했다. 눈빛이 불손하구나. 쥐새끼 같은 놈 내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려면 죽은 듯이 일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허튼 수작을 부렸다간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김관은 짐짓 큰 소리를 치며 돌아섰지만 멀어지는 등 뒤로 다리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김관이 사라지자 명길은 들고 있던 정을 내려놓고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어 어루만졌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옥중에서 피로 쓴 유서의 조각으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다. 명길은 김관의 호화로운 기와집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맹세했다. 기다려라. 내 놈이 쌓은 저 황금탑이 내 놈의 무덤이 되는 날을 내 기필코 만들 것이다. 내 아버지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내 놈의 살 한 점씩을 도려내어 갚아주마. 한편 김관의 집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하여 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으니 밤새 멀쩡하던 값비싼 도자기들이 아침이면 산산조각이 나 있거나 기르던 명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고 죽어나가는 일이 빈번해졌다. 김관은 이것이 하인들의 소행이라 의심하여 엄한 매질을 가하고 감시를 강화했으나 범인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집안에는 최진사의 원혼이 씌었다는 흉흉한 소문만 돌기 시작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명길이 밤마다 남몰래 벌인 일들이었으나 그는 짐승처럼 날랜 몸놀림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에 김관의 공포심만 극대화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밤 김관은 침소에 들기 전 보약을 다려오라 명했는데 약탕기를 들고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달이었다. 김관은 그를 보자마자 다시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짐짓 태연한 척하며 약사발을 받아들었다. 내 놈이 직접 달인 것이냐? 김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명길은 무표정한 얼굴로 예마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다 하여 정성을 다해 다렸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김관은 뜨거운 약물을 한 모금 들이켰으나 입안에 퍼지는 맛은 보약의 향긋함이 아니라
마치 썩은 피를 마시는 듯한 비릿하고 역겨운 맛이었다. 그는 빙. 이게 무슨 맛이야? 내 놈이 나를 독살하려 했느냐 라며 약사발을 명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고 뜨거운 약물이 명길의 뺨과 목을 타고 흘러내려 붉은 화상을 입혔으나 명길은 미동도 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김관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방안을 비추자 명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치 저승사자의 형상처럼 거대하게 김관을 덮쳤고 김관은 공포에 질려 저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병풍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하인들이 명길을 끌어내고 김관을 부축했지만 김관은 이미 혼이 나간 사람처럼 덜덜 떨며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김관의 부인 조 씨는 남편의 기행이 날로 심해지자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집안의 우환을 없애려는 목적보다는 남편이 미쳐서 재산을 탕진하기 전에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계산 속이었다. 김관은 구판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방구석에 처박혀 나오지 않았는데 그는 자신이 가진 그 많은 황금과 옥토가 이 지독한 공포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가득 찬 금괴를 어루만지며 이것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아무도 못 가져가 아무도라고 중얼거렸으나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 시각 명길은 헛간 구석에서 화상을 입은 피부에 된장을 바르며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김관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꼴을 지켜보며 이제 곧 다가올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더욱더 날카롭게 발톱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김관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임을, 그리고 그 모래성 밑에는 수많은 사람의 원한과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귀에 들리는 이명은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최진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짓밟은 수많은 사람의 비명으로 변해 뇌를 파먹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촛불이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창호지 문에 비치는 나뭇가지의 그림자조차 자신을 잡으러 온 포졸의 창검처럼 보여 기겁하곤 했다. 부와 권력의 정점에 섰으나 마음은 지옥의 밑바닥을 헤매는 김관의 모습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가장 비극적이고 추악한 초상화였으며 담장 밖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명길의 시선은 그 파멸을 재촉하는 죽음의 그림자와도 같았다. 바람에 실려온 것은 단순한 흙먼지가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원귀들이 내뱉는 비릿한 피냄새와도 같았으니 김관의 육순잔치를 닷새 앞둔 그날 아침부터 집안에는 기이하고 불길한 징조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사단을 일으킨 것은 외양간의 소들이었는데 평소 순하기 그지없던 황소 2마리가 밤새 무엇을 보았는지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힌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하인들이 기겁하여 달려가 보니 소들의 혀가 턱 밑까지 길게 늘어져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혀를 뽑아내려 한 듯 끔찍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김관은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왔으나 죽은 소의 눈동자가 마치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아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재수가 없으려니 당장 저 흉물들을 내다 버리고 구슬할 무당을 불러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우물가에서 물을 냈던 여종의 찢어지는 비명이 담장을 넘어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여종이 길어올린 두레박에는 맑은 물 대신 검붉은 핏물이 찰랑거리고 있었는데 그 역겨운 비린내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고 우물 안을 들여다본 하인들은 물 위에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검은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김관은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으나 붉게 물든 우물물을 보자마자 지난날 최진사가 형틀에 묶여 토해내던 선혈이 떠올라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우물을 가리키며 누가 장난을 친 게냐, 어떤 놈이 우물에 짐승의 피를 푼 게야 라고 악을 썼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사실 이 모든 변고 뒤에는 최진사의 아들 명길, 즉 하인다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으나 그는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 섞여 무표정한 얼굴로 김관의 공포를 즐기듯 지켜보고
있었다. 명길은 밤새 산짐승을 잡아 그 피를 우물에 붓고 죽은 소의 혀에 독초를 발라두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이는 김관을 서서히 미치게 만들어 스스로 죄를 자복하게 하려는 그의 잔혹하고도 정교한 복수극의 일환이었다. 그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누더기를 걸친 한 탁발승이 김관의 대문 앞에 나타나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구슬픈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했다. 김관은 시끄러운 소리에 짜증이 나 하인들을 시켜 승려를 쫓아내려 했으나 승려는 꿈쩍도 하지 않고 대문을 향해 서서 마치 벽을 뚫고 그 안에 사람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기세로 목청을 높였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여, 혀는 몸을 베는 칼이로다. 남의 피로 배를 채운 자여, 그대의 혀가 썩어 문드러질 날이 머지않았도다. 그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안방에 틀어박혀 있던 김관의 귀에 천둥처럼 꽂혔고 김관은 쏘스라치게 놀라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대문 틈으로 승려와 눈이 마주친 순간 김관은 승려의 눈동자가 흰자위 없이 검은색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승려는 김관을 향해 앙상한 손가락질을 하며 다시 한번 예언하듯 외쳤다. 내 놈이 쌓은 죄업의 탑이 무너지는 날 내 놈의 혀도 함께 굳어 돌이 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김관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저 미친 중놈을 당장 멍석말이하여 내다 버려라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기도 전에 승려는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져 버렸고 남은 것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염주 한 알뿐이었다. 그 염주는 기이하게도 붉은색을 띠고 있어 마치 응고된 핏방울처럼 보였는데 김관은 그것을 밟아 으깨버리려 했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아 식은땀만 흘리며 주저앉고 말았다. 이 기이한 소동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은 김관의 집에 마가 끼었다느니 최진사의 원혼이 복수를 시작했다느니 하며 수군거렸고 김관의 권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민심이 흉흉하게 들끓기 시작했다. 불안을 견디다 못한 김관은 거금을 들여 인근에서 가장 용하다는 만신을 불러 큰 구판을 벌이기로 했으니 마당 한가운데 작두를 세우고 돼지머리를 올린 제단은 보는 이의 길을 질리게 할 만큼 웅장하고 살벌했다. 밤이 깊어지자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구판이 시작되었고 오색천을 휘두른 무당이 칼춤을 추며 신을 부르기 시작했다. 김관은 대청마루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굿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무당의 춤사위가 격해질수록 그의 심장 박동도 빨라져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그런데 굿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무당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평소의 목소리가 아닌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로 김관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이놈 김관, 이놈 내 놈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 너를 형제처럼 믿었거늘 내 놈이 내 등에 칼을 꽂고 내 처자식을 종으로 팔아넘기다니. 그 목소리는 10년 전 죽은 최진사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똑같아.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김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무당은 눈을 까짓고 달려들 기세로 내 놈의 간을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 내 기어이 내 놈의 육순 잔치상을 핏물로 적셔주마 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김관은 비명을 지르며 전년이 미쳤다. 당장 끌어내라 내 돈을 받고 어찌 저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라며 발광을 했고 하인들이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무당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끌려가는 무당의 웃음소리는 처절하게 마당에 울려 퍼졌고 그녀가 남긴 저주의 말은 김관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공포의 낙인을 찍어버렸다. 구판은 난장판이 되어 끝났고 하객으로 왔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찜찜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으나 오직 한 사람 다리만은 묵묵히 마당 구석에서 뒷정리를 하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사실 무당이 빙의된 척 연기한 것은 명길이 미리 무당을 매수하여 시킨 일은 아니었으나 죄지은 자의 불안한 심리가 무당의 영매 체질과 공명하여 빚어낸 기이한 현상이었거나 혹은 정말로 최진사의 원혼이 잠시 다녀간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관이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굿이 끝난 뒤에 정막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으니 김관은 방 안에 틀어박혀 술병을 끼고 앉아 있었으나 취기는 오르지 않고 정신은 더욱 맑게 깨어 과거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되짚고 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무언가를 쓰려 했으나
손이 말을 듣지 않아 먹물만 튀길 뿐이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하는 희미한 곡소리가 들려왔다. 김관은 누구냐? 걔 누구냐라고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창호지 무늬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기도 하고 짐승의 형상이기도 했는데 김관이 호롱불을 집어던지자 그림자는 뱀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공포에 질린 김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중얼거렸지만 누구에게 하는 사죄인지 진심으로 뉘우치기는 하는 것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한편 명길은 김관이 공포에 떨고 있는 틈을 타 안채의 깊숙한 곳, 김관이 목숨처럼 아끼는 비밀 서고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미리 파악해둔 하녀들의 동선을 피해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마침내 서고의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먼지 쌓인 책장들 사이에서 김관이 10년 동안 숨겨온 치부책과 당시 최 진사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던 위증 문서에 초안이 담긴 괴짝을 발견했다. 괴짝을 여는 명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그것은 낡은 종이 뭉치에서 배어나오는 아버지의 원통함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문서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 연회는 내 놈의 장례식이 될 것이다. 명길은 서고를 빠져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날선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관은 패탄 눈으로 깨어났으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혀끝이 탁발승의 예언처럼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입안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거울을 치우게 하고 짙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죽음의 그림자까지 가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육순잔치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했고 고을의 사또를 비롯한 수많은 유력 인사가 초대된 이 자리는 그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마지막 기회이자 최악의 파멸을 맞이할 무대가 되고 있었다. 김관은 억지로 화려한 비단옷을 껴입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고 손은 옷자락 속에 감추어져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다. 잔치 준비로 분주한 마당 한 구석에서 명길은 장작을 패며 도끼날을 유난히 날카롭게 갈고 있었다. 탕탕탕 도끼가 나무를 찍어내리는 소리가 마치 김관의 심장을 향해 다가오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명길의 곁을 지나가던 늙은 하인이 오늘따라 도끼질 소리가 무섭구먼 하고 한마디 던지자 명길은 땀을 닦으며 나직이 대답했다. 썩은 나무는 베어내고 새순이 돋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 속에 담긴 서늘한 의미를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바람만이 그 말을 실어 날라 김관의 귓가에 불길한 속삭임으로 전하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김관의 화려한 저택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파국의 시간을 향해 위태롭게 서 있었다. 하늘에 걸린 달이 유난히 붉고 거대하여 마치 누군가의 충혈된 눈알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 했으니 김관의 육순 잔치가 열리는 날 밤은 축제라기보다는 거대한 제의가 치러지는 흉가쇼온자의 마당처럼 기이한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오색 등롱이 처마마다 매달려 밤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으나 그 불빛은 따스함 대신 핏빛 같은 붉은 그림자를 만들어내어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귀기 서린 탈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마당 가득 차려진 사내진미에서는 기름진 냄새가 진동하여 배고픈 백성들의 창자를 꼬이게 할 지경이었으나 정작 상석에 앉은 김관의 코에는 그 모든 음식 냄새가 썩은 시체 냄새와 뒤섞여 역겨움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는 두껍게 바른 분으로 검게 변한 혀와 창백한 안색을 감추려 했으나 눈 밑에 검은 그림자와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는 그가 이미 정신의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비단 옷을 겹겹이 껴입었음에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김관은 몸을 떨었고 악공들이 연주하는 풍악 소리는 그의 귓가에 최진사 일가의 비명소리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어 고막을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고을 사또를 비롯하여 인근의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줄지어 들어와 김관에게 축하의 술잔을 올렸지만 김관은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경멸과 비웃음을 읽어내느라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김대감 육순을 맞으시니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구려. 자손만대 영화를 누리시길 비오. 사또가 건넨 덕담조차
김관에게는 내 놈의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곧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저주로 들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들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술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김관은 그것이 향기로운 청주가 아니라 10년 전 최진사가 토해낸 붉은 피라고 느꼈다. 비릿한 쇠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자 그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해댔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주위의 하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김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수천 마리의 벌떼가 윙윙거리는 소음처럼 왜곡되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연회의 흥을 돋우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은 무희들이 마당으로 들어와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김관의 눈에 기이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붉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회전하는 무희의 모습이 점차 흐릿해지더니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가 된 최진사가 서서히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최진사의 목은 반쯤 잘려나가 덜렁거리고 있었고 텅 빈 눈구멍에서는 검붉은 피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춤추는 무희들 사이를 비집고 김관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허공을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그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김관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밥상을 발로 차 뒤집어 엎었다. 오지 마라. 저리 가란 말이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내 놈이 자초한 일이야. 와장창 깨지는 그릇 소리와 함께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춤추던 무희들과 악공들은 혼비백산하여 구석으로 물러났다. 사또와 하객들은 경악하여 김관을 쳐다보았으나 김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최진사의 원혼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뒷걸음질 치다 기둥에 부딪혀 주저앉았고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위증을 했다. 그 금덩이들이 탐나서 평생 가난하게 살기 싫어서 내가 거짓 문서를 만들었단 말이다. 하지만 너도 알지 않느냐. 최진사 세상은 원래 돈 있고 힘 있는 놈 편이야. 억울하면 다시 살아나 보란 말이다. 김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충격적인 자백이었다. 사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김관은 자신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모른 채 본물 터지듯 10년간 억눌러온 죄악의 비밀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놈들이 준 황금 괴짜 내 안방 밑에 묻어두었다. 그 문서 내가 붓을 들어 내 놈 이름을 썼지. 하하하.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단 말이다. 바로 그 순간 혼란스러운 인파를 헤치고 한 사내가 연회장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으니 그는 더 이상 남루한 하인 다리가 아닌 푸른 도포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상투를 튼 최명길의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장부와 서찰한 묶음이 들려 있었고 서슬퍼런 눈빛은 미쳐 날뛰는 김관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명길은 사또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또 나으리, 지금 저자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할 명백한 증좌가 여기 있나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명길에게 쏠렸고 김관 또한 익숙한 목소리에 홀린 듯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다리가 아니냐? 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명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김관을 노려보며 대답했다. 내 이름은 다리가 아니다. 나는 내 놈의 거짓 혀놀림에 멸문지화를 당한 최진사의 아들 최명길이다. 그 선언은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진 날벼락처럼 좌중을 강타했다. 명길은 사또에게 장부를 바치며 말을 이었다. 이 장부는 김관이 10년 전 영모 조작 사건 당시 뇌물로 받은 금품의 내역과 그가 직접 작성한 위증 문서의 초안이옵니다. 저자가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려온 증거가 이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나이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 넘겨보았고 그곳에는 김관의 필체로 적힌 치명적인 기록들이 빼곡했다. 사또는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쳤다. 김관, 내 이놈 관료로서 백성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벗을 죽이고 국법을 농락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들이닥쳐 김관을 포박했다. 김관은 포승줄에 묶이면서도 발악하며 소리쳤다. 아니다. 저놈이 조작한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 내 재산, 내 집,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러나 그의 혀는
이미 공포와 저주로 인해 마비되어 발음이 뭉개지기 시작했고 입에서는 검은 거품이 부글거리고 있었다. 명길은 그런 김관에게 다가가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의 혀가 죄를 지었으니 그 혀가 내 놈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아버지가 흘린 피가 내 놈의 목을 조르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아라. 김관은 명길의 눈을 보며 10년 전 형장에서 보았던 최진사의 눈빛을 다시금 떠올렸고 그제야 자신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과응보의 덫에 걸렸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으악, 살려줘. 진사 나 좀 살려주게. 연 회장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화려했던 음식상들은 엎어져 흙바닥에 뒹굴었고 붉은 등롱은 바람에 찢겨 나뒹굴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김관의 처참한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찾고 그동안 김관의 위세에 눌려 억울함을 삼켜야 했던 소장농들과 하인들은 쾌재를 부르거나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저 천하의 몹쓸 놈. 드디어 천벌을 받는구나. 김관이 쓰고 있던 관모가 벗겨져 바닥에 짓밟히고 그가 입고 있던 비단 옷은 흙탕물에 더러워졌다. 10년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것은 찰나였으며 그 무너진 잔해 속에 남은 것은 추악한 진실뿐이었다. 명길은 소란스러운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붉었던 달이 구름 뒤로 숨고 다시 맑고 차가운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영혼이 이제야 편안히 눈을 감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관은 관아의 형틀에 묶여 매질을 당하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그의 혀는 점점 딱딱하게 굳어 돌처럼 변해갔고 아무리 소리치려 해도 짐승의 신음 같은 괴이한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탁발승의 예언대로 입으로 지은 죄가 혀를 망가뜨린 것이었다. 옥사에 갇힌 김관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지난날의 영화가 일장춘몽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으나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쥐들이 찍찍거리며 그의 발가락을 갉아대도 그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밖에서는 명길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 위한 재심을 청구하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김관에게 들리는 지옥의 장송곡과도 같았다. 관아의 높은 담장 너머로 서슬퍼런 추상 같은 판결문이 낭독되자 구경 나온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으나 정작 형틀에 묶인 김관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대꾸조차 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혀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입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죄인 김관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양민을 참소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국법을 어지럽힌 대역죄를 범하였으니 삭탈관직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며 천리박 외딴 섬으로 위리안치 외리안즈하라. 사또의 엄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관아의 나졸들이 김관의 대저택으로 들이닥쳤는데 그 광경은 마치 성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과 같았다. 곡간 문이 부서지며 쏟아져 나온 쌀가마니들은 관아의 창고로 옮겨졌고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괴와 은전 꾸러미들도 모두 햇빛 아래 드러나 국고로 환수되었다. 김관이 평생을 바쳐 아니 자신의 영혼과 맞바꾸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부의 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데에는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았으니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인생의 덧없음과 인과응보의 무서움에 몸서리를 쳤다. 김관은 포승줄에 묶인 채 자신의 집이 약탈당하듯 털리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아야만 했는데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으나 입에서는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끄 하는 비명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가 그토록 아끼던 비단 옷은 벗겨지고 죄수복인 거친 삼배옷이 입혀졌으며 머리의 상투는 잘려나가 산발이 되었다. 화려했던 기와집의 대들보에는 역적의 집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주인의 몰락을 비웃었다. 김관이 유배지로 떠나기 위해 마을 어귀를 지날 때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은 그에게 돌멩이와 오물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다. 내 이놈 우리 쌀을 뺏어가더니 꼴 좋다. 최진사, 나으리를 살려내라. 날아든 돌에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내려도 김관은 피할 기력조차 없었고 그저 땅바닥만 응시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을을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썩어 문드러진 육신과 찢겨나간 자존심뿐이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으나 김관에게 더 큰 고통은 육신의 피로가 아니라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병마였다. 탁발승의 예언대로 그의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검붉은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종기에서는 고름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여 호송하던 나졸들조차 코를 막고 그를 짐승 취급하며 멀리했다. 종기는 살을 파고들어 뼈를 녹이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혀가 굳은 김관은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바닥을 긁어댈 수밖에 없었다. 밤이 되면 춥고 축축한 주막의 헛간이나 길가에서 노숙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꿈속에서 최진사가 나타나 자신의 혀를 잡아당기며 내 혀를 돌려다오. 네가 한 거짓말을 모두 삼켜라 라고 호통치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김관은 공포에 질려 깨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가위에 눌린 듯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귓가에는 바람 소리에 섞인 원귀들의 조소만이 맴돌았다.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인 어느 폭풍우 치는 밤, 산속의 허름한 귀틀집에서 김관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열병으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종기가 터진 자리에는 구더기가 끓고 있었다.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난날 자신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떠올려 보려 했으나 기억나는 것은 오직 차가운 금괴의 감촉과 사람들의 비명소리뿐이었다. 아, 인생이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던가.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악착같이 살았단 말인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으나 굳어버린 혀는 참회의 말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허공으로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으나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뿐이었다. 결국 김관은 빗물 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부릅뜬 채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었고 그의 시신은 거적대기에 말려 이름 모를 산깁에 대충 묻히고 말았으니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쓸쓸한 것이었다. 한편 고을에서는 최명길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관아에서는 최진사의 무죄를 선포하고 몰수되었던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었으며 조정에서도 뒤늦게나마 최진사의 충절을 기려 벼슬을 추서하였다. 명길은 되찾은 옛집터에 사당을 짓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제사를 올렸다. 맑은 술 한 잔을 따르며 향을 피우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춤을 추듯 하늘로 올라갔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를 욕되게 했던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았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명길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자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명길은 김관에게서 몰수한 재산의 대부분을 가난한 소장농들에게 나누어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면천시켜 주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최진사의 덕이 아들에게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세월은 다시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김관이 살았던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이제 잡초만 무성한 폐가가 되었다. 기와는 깨져 잡풀이 자라나고 화려했던 단청은 비바람에 씻겨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으며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그곳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그그새치 혀를 잘못 놀려 집안을 말아먹은 곳이지라며 혀를 찾고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김관처럼 혀가 굳어 죽는다는 무서운 이야기의 소재로 삼았다. 반면 최진사의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명길은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백성들을 보살피니 두 집안의 엇갈린 운명은 고을 사람들에게 뼈저린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한 노승이 폐가가 된 김관의 집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지팡이를 짚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무너진 담장 사이로 보이는 황량한 마당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사람들은 그 헛된 것을 냈다 영원히 남을 이름을 더럽히는가.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라 했으니 닫을 때는 굳게 닫고 열 때는 신중히 열어야 함을 이 폐허가 말해주고 있구나. 노승은 혀를 끌끌 차며 품속에서 목탁을 꺼내어 두드리기 시작했다.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폐가의 정막을 깨고 가을 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이 마치 죽은 김관의 넋을 위로하듯 혹은 질책하듯 마당 위를 뒹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으니 우리는 김관의 비극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이치를 깨닫게 된다. 거짓으로 쌓은 성은 반드시 진실의 바람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으며 남을 해하려 놀린 새치현은 결국 자신의 목을 베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부귀영화는 아침 이슬과 같아 해가 뜨면 사라지지만
청렴하고 올곧은 마음은 천년이 지나도 향기를 잃지 않는 법이다. 오늘 밤 저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맑게 빛나는 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최진사의 넋이 이제야 편안히 안식에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붓을 놓는 이 순간 창밖에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옛사람들의 준엄한 꾸짖음처럼 들려와 옷깃을 여미게 한다.